시내 한복판 슈퍼마켓에서 하루에 1,500건이 절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거리를 걷다가 뒤에서 낚아채이는 날치기 피해가 연간 7만 건입니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5년 전보다 낮습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 2008년 2월보다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프리카의 어느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한때 전 세계 육지의 25%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국민 10명 중 1명이 난방비를 내지 못해 추운 겨울을 이불 속에서 견딥니다. 거리의 노숙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 부채가 GDP의 102%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0조 원입니다. 작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국채 이자로 13조 원을 지불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80조 원을 빚 이자로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최하위 소득층의 생활 수준은 슬로베니아, 몰타 같은 동유럽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런던, 켄싱턴 지역 주민의 소득은 버밍엄, 노팅엄 주민보다 4.5배나 높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 아닙니다. 텔레그래프,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1997년 외환위기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듯 영국에게도 1970년대 IMF 구제금융은 국가적 굴욕이었습니다. 그 악몽이 50년 만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 브렉시트부터 2022년 리즈 트러스의 44일 총리 재임, 그리고 현재까지 영국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그 시작은 2016년 브렉시트였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 52%, 반대 48%라는 근소한 차이로 영국은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겼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브렉시트 캠페인은 수많은 약속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66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성기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어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주로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 개방성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무역이 중단됐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영국만 유일하게 무역 개방성이 계속 감소한 유럽 국가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호주 같은 비EU 국가와의 거래를 큰 성공으로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2035년까지 매년 영국 GDP를 겨우 0.85% 증가시키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조업 부문의 변화였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경제 쇠퇴에 한몫했습니다. 영국은 보수당 하에서 5년 동안 4명의 총리를 거쳤는데 이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즈 트러스의 44일 총리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2022년 9월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는 불과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총리 재임 기간이었죠. 트러스는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차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이었는데 4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부유층 최고 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법인세 인상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미 GDP 대비 100%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산안 발표 직후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37년 만에 최저치인 1.03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4.5%까지 치솟았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금 펀드들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영국의 많은 연금 펀드들은 LDI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담보 요구가 폭증했습니다. 연금 펀드들이 국채를 급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다시 국채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은행이 긴급 개입해야 했습니다. 6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에 정반대로 돈을 풀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고 트러스는 결국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후였죠. 취임 44일 만에 트러스는 사임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슈퍼마켓 양상추보다 짧은 재임 기간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한 신문은 양상추와 트러스 중 누가 더 오래 버틸지 생중계를 하기도 했죠. 양상추가 이겼습니다. 이 44일이 영국에 입힌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IMF가 선진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사건이 영국의 300억 파운드, 약 47조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합니다. 국채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몇십 년간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영국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이 4.82%까지 올라갔고 30년 만기는 5.5%까지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기준으로는 2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영국 정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GDP 대비 40% 수준이던 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중반에 22% 수준까지 내려가서 정말 튼튼한 재정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해 순식간에 82%까지 올라갔고 코로나 이후 다시 급상승해서 지금은 GDP 대비 102%를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9천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500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부채가 천천히 늘어날 때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증하면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영국 정부가 작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국채 이자로 지불한 금액이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80조 원을 이자로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의 10% 이상이 빚 이자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8% 수준이었는데 벌써 10%를 넘어섰죠. 영국의 또 다른 문제는 물가 연동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국채의 25% 정도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이자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뻔합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부가세, 소득세, 국민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들을 건드릴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양도세 인상입니다. 지난 4월에 10%에서 14%로 올렸고 2026년에는 18%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비슷한 국가재산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게다가 세율을 너무 높이면 자산가들이 해외로 도피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1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생산성 문제는 영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생산성은 연간 약 2% 성장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거의 정체됐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 투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영국 기업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쟁사들보다 20% 적게 투자했습니다. 이런 투자 부족은 기술과 장비를 낡게 만들었고 혁신을 감소시켰습니다. 영국의 상당수 젊은이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교육을 중단하는데 이 비율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저숙련 파트타임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기술 개발이나 경력 향상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감소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이들은 원래 돈이 있다면 추가로 지출할 사람들입니다. 반면 부유층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를 늘리긴 해도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영국은 가장 높은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범죄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2024년 상품 절도 사건이 51만 6천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벌써 5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절도 사건 중에서 범인을 잡아도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히고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범죄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만 연간 7만 건 이상의 휴대폰 날치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절도도 2013년 7만 건에서 지금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경찰 조직의 축소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찰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데 경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택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국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보호 정책 때문에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혼자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의료비 같은 복지 지출은 폭증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30, 40대들은 평생 보험료를 내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도시에서 빌딩을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도 영국의 런던 집중 현상과 똑같습니다. 생산성 문제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죠. 투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를 망쳤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고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교육개혁을 미루고 연금개혁을 회피하는 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개혁하면 부담이 적지만 10년 후에는 그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에는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집값이 너무 높으면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영국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영국의 쇠퇴가 15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영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국 국가든 개인이든 빚을 내서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영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지금이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